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아주 꽉 밀봉된 편지를 하나 딱 건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봉된 편지요? 네. 근데 그 봉투 겉면에 진짜 기묘한 조건이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가요? 지금은 절대 이 편지를 열어보지 마시오. 훗날 당신이 아주 많이 늙고, 머리도 하얗게 새고, 기력이 다해서 난로가에서 꾸벅꾸벅 졸게 될 때, 오직 그때만 이 편지를 읽으시오. 약간 이렇게요. 어떨 것 같나요? 글쎄요, 그게 로맨틱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되게 서늘한 경모장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보통 누군가한테 마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의 가장 아름다운 찰나를 포착해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건 시공간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아주 도발적인 초대장이군요. 맞아요. 보통 러브레터라면 너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라던가 지금 네가 얼마나 눈부신지 알아 이렇게 현재의 반짝임을 찬양하기 바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가장 늙고 심지어 좀 초라해질 미래의 어느 날을 딱 콕 집어서 예약 발송을 걸어둔 편지라뇨. 정말 흔치 않은 발상이죠.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매혹적이고도 섬뜩한 타임캡슐입니다. 오늘 탐구할 출처는 막 수백 페이지짜리 복잡한 데이터나 논문이 아니에요. 오늘은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아주 얇은 책의 단 한 페이지입니다. 아일랜드의 민속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그 유명한 명시 그대가 늙거든 이라는 시 한 편이랑 그 아래 적힌 짧은 해설 텍스트가 전부거든요. 정보의 물리적인 양이 적다고 해서 그 통찰의 깊이까지 얕은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럼요. 오히려 이렇게 고도로 압축된 문학 텍스트는 때로는 방대한 연구 결과보다 인간 심리의 가장 은밀한 밑바닥을 더 정확하게 타격하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정확하게 타격한다. 이 짧은 몇 줄의 시구 속에 인간의 나이듦, 거칠애가 벗겨진 뒤의 진짜 관계, 그리고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진 짝사랑의 본질이 무섭도록 촘촘하게 엮여 있으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늘 복잡한 숫자랑 팩트 사이에서 길을 찾다가 이렇게 순수한 감정이랑 날선 문학적 통찰이 담긴 텍스트를 해보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심장이 다 뜁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방금 이야기했던 시의 첫 구절부터 아주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우리의 머릿속에 막 강제로 밀어넣어. 네, 강렬한 시각적 묘사로 시작하죠. 그대 늙어서 머리 휘어지고 잠이 많아져 난로 옆에서 졸게 되거든 이 책을 꺼내서 천천히 읽어보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때 지녔던 부드러운 눈길과 깊은 그림자를 상상해보라고 요구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시인이 화자와 총자 사이의 권력 구도를 단숨에 엎어버리는 심리적 장치를 썼다는 거예요. 권력 구도를 엎어버린다고요? 네, 보통 젊고 매력적인 대상 앞에서 사랑을 구하는 쪽은 철저한 약자가 되잖아요. 상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고 또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치도 엄청 보게 되고 어떻게든 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쩔쩔매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상대의 현재를 찬양하면서 굽히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쇠락이라는 절대적 미래로 상대를 강제로 끌고 가버려요. 늙어버린 미래로요? 희끈시끗해진 머리,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힘조차 부족해서 외부의 열기, 즉 난루가에 기대어야만 하는 늙고 쇠약한 육체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와, 진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네요. 상대를 이 가혹한 미래의 시간으로 데려감으로써 상대방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젊음이라는 무기와 허영심을 한꺼번에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시인의 의도가 확 다가오네요. 젊은 시절의 뜨거움이 사라져서 난로의 온기를 빌려야만 하는 상태라니? 근데 한편으로는요. 네. 제가 만약 누군가한테 이런 시를 직접 받는다면 솔직히 좀 기분이 상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기분이 상할 수 있죠. 충분히요. 아니 마치 20살 생일 파티에서 누가 막 초고농축 주름 개선 크림 세트를 안겨주면서 너 나중에 이거 엄청나게 필요해질 테니까 미리 받아둬. 약간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잖아요. 하하, 주름 개선 크림 비유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바로 그 불쾌함 혹은 당혹감이 시인이 노린 첫 번째 효과일 겁니다. 아, 일부러 불쾌하게 만든 거다? 시간 앞에서는 그 어떤 눈부신 매력도 결국 굴복하고 만다는 묵직한 진리를 상기시키는 거죠.
이 극단적인 시간 여행이 필요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육체의 매력이 다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환호마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형태를 드러내는 진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아, 진짜 사랑의 가치요. 배경을 화려한 무도회장이나 밝은 대낮이 아니라 오직 장작 타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난로가로 설정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내면의 진실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고립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죠.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 아, 좋다. 그렇게 늙고 초라해진 자신을 상상하면서 난로가에 홀로 앉아 책을 펼친 그녀에게 시인은 드디어 가장 하고 싶었던 본론을 꺼내놓잖아요. 네, 시의 중간 부분에서 아주 극적인 대조가 등장하죠. 수많은 이들이 그대의 매력적인 순간들을 사랑했고 진정이건 거짓이건 그대의 아름다움만을 사랑했지만 이렇게 운을 뗍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진짜 압권이죠. 그대의 순례하는 영혼을 사랑했고 그대의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까지 사랑한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으리라. 와, 미쳤어요. 방금 읽어주신 그 대목이 오늘 탐구하는 자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적힌 해설 텍스트도 이 지점을 가장 깊게 파고들고 있죠. 맞아요. 여기서 잠깐 해설에 나온 배경 지식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이츠는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끝내 그 사랑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30년이요? 와, 이건 그냥 지나갈 숫자가 아닌데요. 엄청난 세월이죠. 한 인간의 청춘이 시작되고 완전히 저물 때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인데 어떻게 30년을? 맞습니다. 그 30년의 맥락 위에서 순례하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착한 마음씨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라는 건 편안한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 싸들고 엄청 고생하는 길을 걷는 거죠. 고난과 시련을 감수하며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즉 상대방이 삶이라는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나가며 겪는 수많은 좌절, 환희, 그리고 상처 입고 단련되는 그 내면의 궤적 전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순례하는 영혼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를 다 껴안는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점이 떠오르셨나요? 그러니까 당장 소셜미디어만 켜봐도 다들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 막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가장 화려하고 매력적인 순간들만 전시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빛나는 순간만 울리죠. 우리는 그 피상적이고 조각난 이미지들에 끊임없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걸 사랑이나 관심이라고 부르고요. 시에서 말하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이 바로 이 끝없이 올라가는 가벼운 좋아요 숫자랑 되게 닮아 보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의 본질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법이죠. 단지 플랫폼만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까지 사랑하는 그 단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차마 올리지 못하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막 화장 다 지워지고 삶에 치여서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말없이 소주잔 부딪혀주는 오래된 친구, 혹은 제가 가장 못난 짓을 할 때조차 내 편이 되어주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막 겹쳐 보여요. 네, 그게 바로 순례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솔직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거든요. 네, 해보시죠. 이루어지지로 않은 짝사랑을 30년 동안이나 품고 있으면서 너의 그 슬픔과 늙은 모습까지 사랑하는 건 오직 나 하나뿐일걸. 이렇게 굳이 시로 써서 남기는 이 태도 말이에요. 아, 그 부분. 이게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서울 정도로 고집스럽고 집착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내 마음을 안 받아주는데 30년을 지켜봤다. 이거 지독한 순애보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숨막히는 집착인가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작품을 단순한 낭만시에서 위대한 문학으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트리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런가요? 일상적인 현실의 잣대로 보면 확실히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집착의 요소가 다분하죠. 하지만 이 시 안에서 30년이라는 물리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집착을 넘어 영원성을 증명하기 위한 완벽한 문학적 알리바이로 작동합니다. 영원성을 증명하기 위한 알리바이다.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결국 모든 것을 풍화시켜버리는 무자비한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는 것 외에는 없으니까요. 아, 그 시간이라는 거름망을 통과해야만 진짜가 증명된다는 뜻이군요. 게다가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과연 시인이 사랑한 것이 오직 상대방뿐이었을까요?
그럼 다른 것도 사랑했다고요? 짝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과 일상생활의 지루함이나 추악함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안 살아봐도 되니까요. 매일 아침 부스싼 얼굴을 마주하거나 사소한 생활 습관으로 다툴 일이 없죠. 철저하게 거리를 둔 상태에서 상대방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완벽한 뮤즈로 남게 됩니다. 내 환상 속에서 완벽해지는 거네요. 어쩌면 시인에게 이 30년은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순수하고 폭발적인 창작의 동력으로 그 고통과 갈망을 불태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완벽한 사랑으로 남았고 그 결핍 자체가 예술적 땔감이 되었다는 해석, 진짜 소름 돋네요. 그게 물학에 가진 역설이죠. 상대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닿을 수 없는 대상을 갈망하는 나 자신의 애절한 마음 그 자체를 사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시의 결말부가 왜 그렇게 서늘하고 비극적인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결말부가 참 인상적이죠. 시인은 그토록 영원까지 사랑한다고 맹세해놓고는 끝내 해피엔딩을 허락하지 않아요. 미래의 늙은 그녀가 붉게 달아오른 난로방책 옆에 몸을 구부리고 나직하게 되게 슬픈 어조로 중얼거려 보라고 시키거든요. 네, 그 장면이죠. 사랑이 도망쳐 높은 산 위를 헤매다가 수많은 별 틈에 그냥 얼굴을 묻어버렸다. 이렇게요. 아니,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유일한 사랑이 별이 되어서 숨어버렸다니 너무 쓸쓸하고 비극적인 마무리 아닌가요? 표현의 표면적인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은 잔인함이 기가 막히게 교차하는 대목입니다. 도망쳐서 산 위를 헤매고 별 틈에 얼굴을 묻어버린 사랑. 진짜 잔인하게 들려요, 이제는. 산 위,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아주 높고 먼 곳, 즉 영원과 불멸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아, 별이니까요. 자신의 사랑이 세속적인 현실에서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밤하늘을 영원히 맴도는 별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승화되었다는 거창한 선언이죠. 하지만 그 뒷면의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잠깐, 그 뒷면의 그림자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네가 늙어서 난로가에 혼자 앉아 이 시를 읽고 후회할 쯤엔 나의 이 위대하고 진실했던 사랑은 이미 네가 절대 손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저 우주 멀리 별빛 속으로 도망쳐버리고 없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한편의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국 아닙니까? 허허, 복수국으로도 읽힐 수 있죠. 나를 끝까지 안 만다죠? 그래, 너 나중에 젊음 다 잃고 쭈글쭈글 늙어갈 때 너의 영혼까지 사랑해준 단 한 사람을 차버린 걸 뼈저리게 후회할걸? 근데 어쩌지? 그 사랑은 이미 네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저 높은 곳으로 쏙 숨어버렸는데. 이거잖아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낭만적인 고백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엄청나게 지적이고 우아한 경고장이었네요. 진짜 반전입니다. 그 모순적인 감정의 충돌이 바로 이 작품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딱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해지겠습니까? 하긴 사랑하면서 미울 때가 있으니까요. 끝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한 절절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아주 맹렬하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원망과 사랑이 같이 있다. 시인이 천재적인 이유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원망과 찌질할 수도 있는 복수심조차도 별 틈에 얼굴을 묻었다는 이토록 서정적이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아, 진짜 천재네요. 가장 개인적인 상실의 고통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술적 성취로 박제해버린 거죠. 결국 마지막에 남아 통절한 후회와 고독을 씹어삼켜야 하는 건 시를 읽는 늙은 그녀이자 동시에 살아가며 진짜 소중한 무언가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될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진 셈입니다. 원망과 복수심마저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박제해버렸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자, 이제 이 치열했던 시 자체의 텍스트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이 자료의 하단에 덧붙여진 해설 텍스트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해설 부분도 아주 좋죠. 해설자가 시를 분석하다가 아주 흥미롭게도 러시아의 대문호 투르게네프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네, 시는 세상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그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예이치의 30년 짝사랑을 언급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이라면 비록 세월이 흘러 얼굴이 변했더라도 그 순례하는 영혼과 주름살 깊은 얼굴의 슬픔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요. 아주 훌륭한 문장입니다. 뜨거운 짝사랑의 비극에서 갑자기
세상 곳곳에 넘쳐나는 시, 그리고 오랜 우정과 관계로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지점이 바로 오늘 탐구의 궁극적인 종착지이자 왜 우리가 지금처럼 빠르고 모든 것이 되게 쉽게 소비되는 21세기에 굳이 이 오래된 시를 들춰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 투르게네트가 말한 세상 곳곳에 넘쳐나는 시라는 것은 그저 예쁜 풍경이나 대자연의 장엄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진짜 시적인 태도라는 것은 타인이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낸 오랜 세월, 상실, 그리고 육체적인 쇠락까지도 긍정하고 껴안는 시선을 의미하거든요. 아, 그 시선을 가지는 게 시적인 거다. 이 해설자가 시인의 지독한 30년 짝사랑을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로만 가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오래된 관계들, 예를 들면 가족, 오랜 친구, 동고동락한 동료를 대하는 태도 전반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모든 관계로 넓혔군요. 끊임없이 새롭고 젊고 흠집없는 화려함만을 정상적인 가치로 치부하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얼굴에 패인 주름살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시적이고 희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딱 일깨워주는 것이죠. 흠집 없는 화려함 대신 삶의 궤적을 긍정하는 시선이라.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옷장에 진짜 소중하게 걸어둔 아주 낡은 가죽 재킷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 가죽 재킷이요? 네, 처음 그 옷을 샀을 때는 엄청 빳빳하고 매끄러운 광택이 흘렀거든요. 근데 사실 뻣뻣해서 제 몸에 안 맞고 막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새 가죽은 보통 그렇죠. 근데 1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비도 맞고 모서리에 긁히고 또 제 몸의 굴곡과 움직임에 맞춰서 관절 부분마다 아주 깊게 주름이 패였어요. 남들이 보면 유행이 한참 지난 되게 낡고 해진 옷이겠지만 저한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몸을 가장 편안하게 감싸주는 완벽한 갑옷이거든요. 네, 나만의 맞춤 옷이 된 거죠. 맞아요. 그 긁힌 자국 하나, 주름 하나에 저의 고단했던 시간과 추억이 그대로 다 묻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결국 이 가죽 재킷이랑 같아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와, 완벽하게 맞물리는 비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그 가죽 재킷이 너무 낡아 보인다고 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다리미로 열을 확 가해가지고 주름을 강제로 쫙쫙 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 다 망가지고 재킷이 가진 고유한 매력은 영영 사라져버리겠죠.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강요합니다. 강요 태클을 탄다고요? 육체적인 주름이든 내면의 실패와 상처의 흔적이든 어떻게든 지우고 다림질해서 막 새 것처럼 매끈하게 보이라고 계속 재촉하잖아요. 안티에이징이니 뭐니 하면서요. 하지만 진정으로 고유한 아름다움, 즉 순례하는 영혼은 오직 그 주름과 상처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매력적이고 완성된 결과물을 소비하기는 참 쉽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없이 긁히고 찢기며 분투했던 과정과 역사를 사랑하기는 어려워하죠. 맞아요. 과정은 잘 안 보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문장들은 바로 그 거칠고 낡아가는 과정을 사랑하라는 아주 강력한 주문인 셈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얇은 책의 단 한 페이지에서 시작한 오늘의 탐구. 마치 여운이 아주 짙게 남는 되게 잘 만들어진 흑백 영화 한 편을 함께 감상한 기분입니다. 저도 아주 깊이 몰입했습니다. 우리는 늙고 지쳐 난로 옆에 앉아 조는 쇠약해진 미래의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상대의 심리적 무장을 쫙 해제시키는 시인의 날카로운 의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네, 그 시작이 아주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영원한 숭고함과 지독한 집착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순례하는 영혼에 대한 짝사랑을 마주했죠. 종국에는 끝내 손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별빛 속으로 도망쳐버린 사랑을 통해 우아한 복수와 처절한 상실감을 동시에 맛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투르게네프의 시선을 딱 빌려와서 결국 찰나의 화려함을 넘어서 한 인간의 고단한 궤적과 주름 깊은 얼굴의 슬픔까지도 묵묵히 껴안아야 한다는 우리가 평생도록 곁에 두어야 할 관제의 진정한 해답까지 도달해 보았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수치화된 보고서가 전혀 없이도 인간 본인의 감정과 관계를 디탱하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이토록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풍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부록 텍스트만이 가진 진짜 파괴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종이 한 장에서 길어 올린 통찰은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가 되어줄 겁니다.
네, 오늘처럼 이토록 일상적이고 고요한 텍스트에서 이렇게나 거세고 깊은 철학적 파도를 타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이 길고 흥미로웠던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타인에게 나의 매력적인 순간들, 막 가장 빛나고 결점 없는 겉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태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둘러보세요. 네, 한 번쯤 멈춰봐야죠.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의 고단한 순례하는 영혼을 조용히 알아봐주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까? 곁에서 묵묵히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있는 그 사람의 주름살 깊은 얼굴의 슬픔을 여러분은 진짜 사랑의 눈으로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맥락에서 한 가지를 더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심을 깨닫고 전하는 그 타이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그 시의 결말부에서 보았던 그 쓸쓸한 후회 말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순례하는 영혼을 있는 그대로 깊이 사랑한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그 사람이 나중에 기력이 다 빠져서 난로가에서 쿨쿨 조는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마음속에 꽁꽁 묻어두고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요. 그 편지 굳이 수십 년 뒤 미래로 예약 발송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사랑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막 도망쳐서 차가운 별 틈으로 영영 숨어버리기 전에 당장 오늘 그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제안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번에도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놀라운 세계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지적 호기심과 깊은 탐구를 언제나 응원합니다.